고 이희호 여사 발인식 장면 하이라이트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장면이고요. 사회장으로 치러져서 동작동 국립묘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존경하는 남편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곁에 영면하시는 이희호 여사의 발인식 모습 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 이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회장이죠. 그렇습니다. 저기는 뭐 이렇게 동원되고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장례식, 발인식, 국립묘지 전부 다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사회장이라고 하는데 개인들도 그냥 가시고 싶으면 다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사회장은 뭐 지금까지 전례가 많이 있고 특히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사회 운동단체 쪽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이호 선생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선구자였고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오히려 국가장보다 사회장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이게 지금 뜻이 대통령 있는 것이죠. 영부인이 돌아가셔서 지금 추모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여성계에서 1세대 여성운동가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를 떠올릴까요? 저는 아마 이희호 같아요. 네, 두 분일 겁니다. 고 이태영 박사, 맞아요. 이태영 예, 박사와 그 이희호 하고 이제 여사. 이호 선생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올릴 것 같은데 예, 그런 예.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뭐 사회장으로 결정한 거는 네.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사회장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전혀 주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0시 50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또 안장식이 진행이 돼서 현충원에 이제 그 현충관에서 장례가 네. 또 진행이 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옆에, 그러니까 그 부군의 곁으로 그렇게 떠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네. 국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국가가 당연히 네. 그저 해야죠. 어찌 됐든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워낙 사랑하셨던 두 분이니까 이제 저 두 분이 같이 계시게 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명복 빌고 이호 여사가 주창하셨던 1세대 페미니스트로서의 여성 운동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고 또 계승해 나가야 될 거란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자, 숙연하게 되는데 우리 또 본론으로 좀 가보죠. 박상기 법무장관이요. 네. 나홀로 기자회견 그거 사진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영상이 없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하는 바람에 네. 딱 사진 한 장 딱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런 장면 처음 보네요. 예, 저 기자실에 한 명이 살짝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한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그 KTV라고 국영 네. 방송이니까 네. 사실상 기자들은 이제 참석 안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 장관이 사전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네. 가셔봐야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네. 그러면 근데 장관이 결국 왔어요? 지금 이제 박상기 장관이 인사까지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없다고 해서 이걸 또 취소시켜 버리면 예. 더욱 영이 서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KTV에서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 동영상이라든지 기사를 담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됐던 저런 사정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네. 박상기 장관이 저 기자 없는 기자회견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은 뭡니까? 원래는 한마디로. 이제 과거사위원회 관련해서 활동에 대한 예.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네. 이러이러한 일을 잘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과거사위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논란이라든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한편에서는 검찰 제19 봐주기를 함으로써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못 밝힐 겁니까? 안 밝힐 겁니까? 네. 뭐 장관한테 질문이 많았죠, 기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밝혀진 거에 대해서도 그게 확실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신문 기사만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쟁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네. 걸 알 수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쟁점이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박상기 장관 쪽에서 기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하고요. 그 전에도 이 기자회견 자체를 엠바고 그러니까 보도 자제로 걸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기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거의 파행적으로 저 브리핑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질문이라든가 응답 이런 것들을 기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기자들의 집단 반발을 사게 됨으로써 텅 빈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뭘 의미합니까?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것만 받아 적어서 그걸로 기사화해라. 뭐 그런 셈이 됐고 예. 답변하기 곤란하다
혹은 뭐 내가 답변할 것이 별로 없다. 예. 나도 머리 아프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왜 나한테 물으세요? 이런 뜻일까요? 왜 나한테 물으세요라기보다는 그럼 나도 누구한테 지금 물어요? 예. 법무부 장관이 그런 나도 거 알아요? 정리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나도 정리가 그런 안 됐다. 선언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아하, 들고요. 질문까지 받을 입장이 아니다 내가. 입장도 입장이고 이제 이 사안을 도대체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기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죠. 에이 설마요. 에이 거의 저 법무부에 머리 좋은 검사 판사들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못해요. 어떻게 전개가 되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났는지는 알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는가? 네. 본인이 아마 여러 뭐 그것이 무능이 되었던 혹은 이 자체가 난제라서 그렇든 간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브리핑만 하겠다라고 네. 고지를 하게 된 것이죠.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 착 출범한 뒤에 잘된 건 잘된 대로 못된 건 못된 대로 국민들한테 소상히 모든 거를 다 낱낱이 투명히 실시간으로 밝히겠습니다가 대국민 약속 아니었나요? 뭐 그런 측면이 컸고 특히 예전에 세월호 7시간에 예. 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있었고 거기에 힘입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은 실망스럽다라고 당연히 지지층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지지층들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기피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막 그 레이저 모습이 쏘고 네. 뭐 그런 거 묻냐고 와가지고 막 그냥 저 수석들이 와서 말리고. 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는 거 지지층에 좀 실망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것이 최근에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대해서 활발하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청와대의 태도와 박상기 장관의 태도가 또 대비되고 있다. 이 점도 그렇군요. 두드러지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왜 저런 모습을 보였는지는 여전히 깔끔하게 저 설명이 안 되고 있기는 해요. 이 그렇습니다. 순간까지도. 질의응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네. 대한 설명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기자들이 안간 회적이기 때문에 기사를 안 쓰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했던 건지 네.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역시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으면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뭐 그거 그렇고 저 얘기 좀 해볼게요. 임종석 저 청와대 비서실장 네. 아예 저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를 했다며요. 네, 이사를 한다라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예. 네, 뭐 알려진 바와 같이 종로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예. 이사를 했고 사실은 지난 3월 이후로 정세균 전 의장하고 몇 번 회동도 했었대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종로 출마는 이미 가시화되었다. 실제로 출마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하게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에 발걸음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현재 종로구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네, 오세훈 꺾고 당당히 당선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 여기에 전셋집을 얻었다? 그러면 이 지역구 좀 제가 출마할 테니까 의장님 좀 비켜주세요. 출마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 메시지는 명백한 것이고 근데 그게 합의가 됐어요? 두 분 사이에? 합의가 당연히 아직 안 되었죠. 어. 예, 정세균 전 의장도 향후에 다시 출마할 계획이 분명히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정세균 의장은 임종석에게 지역구 물려주고 나 이제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정치 그만할게 이런 네.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게 교통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정리は사실 시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또 방안을 내려야 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예. 이낙연 현 총리도 총선에 출마한다면 종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총리도 종로에 출마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주 급하게 서두를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세 분이 경선하나요? 경선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논리죠? 그거는 경선을 피한다? 안 한다? 종로라는 곳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있었던 곳이고 네. 보통 거기에다가 공천을 할 때는 전격적으로 이 사람이다 해서 딱 공천을 하지 그걸 굳이 경선을 해서 도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종로 지역구에 한때 국회의원을 네. 했었는데 노 전 대통령 회고록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종로는 민원이 딱히 많지 않다라는 예.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어떤 하나의 지역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도 보면 딴 데는 네. 뭐 다 국민 여론을
반영을 해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네. 종로는 뭐 특별하다고 종로만큼은 경선을 안 한다라는 논리도 비논리적인데요. 근데 끝까지 한사코 본인들이 고집을 하면 네. 그것은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근데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경선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아하.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열어두고 예. 있는 것이고 종로는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서 아직까지 근데, 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지역구가 되긴 됐네요. 예. 임종석 차기 대권 주자 자타가 공인하게 이낙연 총리 뭐 지금 여론조사 1등 네, 정세균 국회의장 누가 뭐래도 나도 대통령감 네. 세 분이 하세요 저는 빠질게요 할 분이 없네 세 분 모두. 네. 근데 아마 이제 재밌네요. 그 총선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의 정세를 봐가면서 당사자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은가. 맞아요. 또뭐 그리고 이렇게, 그게 예. 열려 있기 때문에 험한 모습 보일 분들은 아니니까. 네, 임 전 실장도 그렇기 때문에 종로 이번에 그 이사하기 전에도 3월 이후로 몇 차례 예. 정세균 의장하고 또 만났다고 하니까 저 이사 앞으로도 갑니다. 네, 예. 조율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충분히 있다고 있다. 봐야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 종로 출마한대요 안 한대요? 황교안 대표 출마는 이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 원장 겸 국회의원이 예. 출마하셔야 된다라고 운을 떼긴 했는데 네. 황교안 대표도 아직까지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울질할 시간은 또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얘기가 뭐 저 황교안 대표는 뭐 저 세종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다 열려 그래요? 있고 황교안 대표가 특별히 지역 기반이 뚜렷하게 어느 특정 지역에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지역들을 탐색하거나 혹은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어허. 왜냐하면 임 전 실장이 지역구 득표력에서 정 전 의장보다 결코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예. 좀 만만한 상대의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현 총리에 비해서도 만만한 성격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임종석 전 실장하고 설전을 벌였듯이 네. 어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유민주 세력 때 네. 어떤 옛날 80년대식 구운동권 운동권. 이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황교안 대표의 심리가 있고 또 예. 공교롭게도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도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정치인대 공안검사 검사. 출신의 보수 정치인 예. 이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임 전 실장의 각은 의도도 쓰네요. 있을 겁니다. 예, 각은 쓰네요. 네. 아이고 하여튼 어찌 됐든 종로는 후끈 달아올랐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 전 실장은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기를 바라고 바랄 거고. 황 대표도 임 전 실장이 종로에 출마하기를 바랄 것이다. 네, 그런 네. 또 예측을 해봅니다. 참 재밌는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예. 한국당 얘기 나온 김에 네. 한국당이 의석수가 114명이었는데 네. 줄었어요 어제. 봤더니 112석으로 112석으로 줄었죠. 예. 지난번에 이우현 의원 용인갑 저 선거법 위반 저기 된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네. 이번에 저 배지 떨어지신 분이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지역구의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 네, 지난번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려나? 이완영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독특한 네, 이 인상을 좀 심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인신을 공개하는 듯한.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때 이렇게 고영태 증인 이렇게 부르면서 최순실 좋아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뭐 이런 그분이 이완영 네, 의원이구나. 이분법적인 굉장히 그런 질문. 그러니까 당신이 예. 최순실을 미워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최순실 미워합니까? 뭐 이런 맞아. 기억났다. 특유의 이제 저도 경북 서남부 지역 출신이라 그러니까 예, 이게 사투리가 좀 비슷합니다. 성대묘사가 가능하시구나. 네, 그래서 그 특유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입길에 올랐던 그런 국회의원이었죠. 저 이완영 의원이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네요. 김수민 평론가님 그 얘기 성대묘사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당 의석이 114석에서 이우현, 이완영 의원직 상실해서 112석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보궐선거도 없잖아요. 네네. 내년 총선까지 그냥 비워놓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는 의석수의 지난 변화가 4월 3일에 생겼네. 치렀고요. 근데 한 가지 유념할 거는 이제 당 밖에 나가 있는 전 대표인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또 서청원 전 대표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표결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네, 행보를 네.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이렇게 하고 오늘 좀 시간이 다 됐지만 요거는 저 관심 있어 여쭤봐야 되겠다. 그 선고 이혼 소송 선고 굉장히 중요한 거 선고 기다리고 있죠. 네. 홍상수 감독 영화 이혼 감독. 소송. 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기각되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그러던데. 받아들여질 경우에 왜냐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각되면 뭐 그냥 하던 네. 대로예요. 예.
이유가 그게 뭐라 그러죠? 법률적으로 뭐 유책주의,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인데요. 예. 유책주의는 이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청구를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책주의고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본인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저 김민희 씨하고 네. 흔한 표현으로 바람이 나서 네. 예, 이혼 청구 소송을 했는데 부인은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책임이 있는 쪽에서 이혼하자고 해봐야 대한민국은 안 돼요. 그래서 유책주의에서는 부인이 이 경우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이혼하자고 해야 맞아요. 이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2015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제 아슬아슬했잖아요. 7대 6으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책주의에 손을 들어준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파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혼을 한쪽에서 원치 않더라도 특히 그쪽에서 약간 피해자적인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이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차피 깨진 도자기니까 네, 혼인을 유지하기 예, 어렵다라고 예.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은 이제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파탄주의입니다. 이른바 OECD 국가들 선진 국가는 다 파탄주의고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유책주의예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2015년 판례가 유책주의가 한 표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법조계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대단히 근데 그때 우세합니다. 대법원 판결 난 게 언제라고요? 2015년이죠. 그럼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네네. 그럼 대법원이 보수주의자들로 보수적인 판사들로 구성이 돼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지금 이 법원 분위기 있잖아요. 진보주의자들이 쫙 포진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진보적인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또 다른 판례가 세워질지 그거는 우리가 지켜볼 일이겠습니다만 예. 1심이기 때문에 예, 대법원의 예. 판례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렇군요. 홍상수 감독 쪽이 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책임이냐 사랑이냐 결혼이냐 이혼이냐 참 단순한 인생인데 참 복잡하게들 사시는데 저 마지막 궁금한 거 홍상수 감독하고 배우 김민희 씨는 살고 있습니까? 지금 뭐 뭐 사생활적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아니 건 아닐 텐데. 뭐 헤어졌다는 네. 뭐 보도가 얼른 기억이 나가지고 네, 근데 헤어지든 안 헤어졌든 간에 현재로서는 뭐 일단 이혼을 해야 된다. 결혼 이혼을 관계를 해야 된다. 유지하기 어렵다. 이것은 예, 이제 홍상수 예. 감독 측에서는 분명하게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이르는 뭐 것이죠. 감독과 배우의 사생활에는 관심 없고요. 네. 다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이혼 제도의 소송의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거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긴 하네요.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